자, 201쪽입니다. 자, 201쪽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인데요.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공기업의 죄송합니다. 민영화의 찬반론과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조직의 기능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자, 조직 구성원들이 민영화되고 나서 조직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고 기업적 사고를 조속히 해야 된다. 방금 직전 영상의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할래. 이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냐, 민영화가 되는 거냐. 이제 민영화가 됐으니 또는 될 것이니, 야, 우리도 좀 더 잘해서 뭐 조직 발전 또는 돈을 좀 더 벌어보자. 아니면은 우리가 성과를 더 내서 나의 급여가 좀 더 올라가 보자. 이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일거들이 뭐 조직 분위기, 기업적 사고라는 단어가 이게 된다는 게 실질적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기능적 합리성은 형태만 그래 이제 민영화 됐다. 이게 기능적 합리성의 개념이고, 실질적 합리성은 이제 구성원의 태도, 의식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01쪽에 작은 글씨 37번 있어요. 각주 37번에 보면은 역 AJ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너무 낮추다 보면은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전력요금,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정말 뭐 다른 요소를 다 제외하고 딱 전기 생산과 단가만 딱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아마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미쳤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돈만 딱 놓고 봤을 때, 자, 뭐 어려운 사람 뭐 요금을 좀 감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딱 놓고 봤을 때, 자,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그러면 적정 가격은 얼마냐?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정말 저렴한 거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그 역 AJ 효과라는 거는 가격을 너무 낮추거나 못 올리게, 너무 장기적으로 못 올리게 해버리면 전체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기만 그런 건 아니죠. 자, 기차, 지하철, 수도, 뭐 이런 것부터 가스까지 전부 다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나라에 속하고, 그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 올리자고 주장하는 기관 빼고 관련된 다른 부처, 다른 중앙행정부처가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당장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 물가 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바로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뭐 논리적인 그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경기를 일으켜요. 제가 볼 때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올해 물가가 얼마나 인상됐다 그 얘기만 나오는 순간 나머지 뭐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체계적인 뭐 그런 근거는 전부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기를 일으키고 거의 뭐 기절하기 직전까지의 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계속 이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좀 안 올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라리 돈을 더 정부에서 들여가지고 뭐 에너지 생산량을 높이자. 예를 들어서요. 야, 수도 뭐 요금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좀 이렇게 돈을 좀 벌 수 있고, 요금은 안 올리고 다른 쪽에서 돈을 좀 벌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별의별 그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0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이에 비해 정부 기관이 공사나 공단으로 바뀌었거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때 조직의 풍토나 직원의 의식이, 자, 공무원 옛날 시절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게 거의 한 30년 전부터 나오는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얘기는 맞는데 제가 요만큼 이걸 겪어보면은 뭐 지금도 간접적으로 이걸 겪고 있지만 그 개인의 의식이나 태도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딱 40이 되는데 40세를 전후로 행동 양식, 태도, 사고방식이 고착화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고착화돼요. 굳어진다고요.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뭐 엄청난 노력을 하든가, 자기가 스스로 막 가만히 있는 걸 못 참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이 정체된 것을 못 견디는 극단적으로 적극적인 사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속해요.
극단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요. 저도 이미 제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고쳐가 되는 거 느끼는데, 자, 하물며 또 이런 게 있어요. 난 그냥 내 태도와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는 경우 계속 건드려요. 흔히 하는 말로. 자, 내가 나무인데 바람이 계속 건드려. 그 바람잘날에 나무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점에서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임직원의 의식의 문제 이걸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의외로 조직 내에서 사람은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꾸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함부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203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민영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설계를 잘해야 되고, 적절한 기구도 구성해야 되고, 효과적 통제도 해야 되고, 사회경제적 상황도 이해를 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3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첫째, 시장지향적 경쟁체제의 확립과 규제 완화. 이거 너무 뻔한 얘기 넘어가고요. 자, 20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 둘째,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확대와 분권화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공공기관이 알아서,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좀 일도 좀 해보고, 그 공공기관 안에 있는 각각의 조직도 좀 알아서 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204쪽의 셋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수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자, 민영화는 정부의 그 일상적인 개입을 시장의 법칙으로 대체한다. 자, 국고보조 대신에 경쟁을 해서 이윤의 획득, 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하다. 아주 맞는 얘기요. 그런데 자, 204쪽의 아래서 두 번째 줄, 손실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인화를 초래한다.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손실의 사회화, 공기업이 잘못했어. 최악의 경우 공기업이 망했어. 그러면 자, 손실은 국민 전체가 지는 거고, 또는 공기업이 민영화가 됐어요. 민영화된 이 공기업이 망했어, 또는 잘못했어. 그러면 손실은 전부 국민 또는 주민이 다 넓게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윤의 사인화, 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건데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 조직이 잘해서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 조직한테 우리 기업한테 왜 뭐라 그래? 이게 이윤의 사인화예요. 자, 그래서 잘못되면 국민이나 주민 책임, 잘 되면 내 책임인 거예요. 이게 손실의 사회와 이윤의 사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5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넷째, 반대 집단에 대한 설득 등 정치적 제약 조건으로부터 극복이다. 이거는 반대 집단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공기업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민영화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정치 영역 사람들, 협력 업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다섯째, 민영화의 여건 성숙과 집행 과정의 적실성 확보다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졸속 추진, 야 그냥 빨리 추진하고 말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예를 들어서요, 너무 이제 심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억누르려고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 206쪽에 이제 여섯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민영화 이후에 그 경쟁 환경을 고려해서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얘네가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얘네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담배, 인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개량 좀 개선을 하면서 그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의 그 기호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고객이 상당히 많은 영역, 제가 지금 담배, 인삼을 얘기했지만 고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그런 영역에는 공기업이 민영화가 돼서 일반 기업으로 전환이 돼서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객이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본 운영비, 운영하고 조직에 월급 주고 이것까지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민영화의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민영화해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 기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있었던 특혜가 없어졌어. 혜택이 없어졌어. 그럼 어떡하지? 지금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소비자가 사주는 게 별로 없는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민영화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삼성, 현대, LG 뭐 이 엄청난 대기업들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세계적인 기업이 일단 끝까지 뭐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더 발전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일단 고정적으로 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휴대폰 한번 생각해봐요. 휴대폰, 자동차 생각해보자고요.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뭐 모니터 이런 거. 그래, 우리 제품이 나오는, 딱 신제품이 나오면 관심을 가져주고 사주는 고객들이 많이, 일단 기본은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제품 만드는데 안 사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재고가 쌓이고 손실이 발생하고, 이거 만약에 다음 달에 우리가 이거 돈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 써봐서 아시잖아요. 갤럭시라든가, 뭐 우리 삼성에서 만든 것들, 노트라든가. 일단 신제품 출시 딱 된다고 하면 막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뭐 관심이 엄청나죠. 야, 이번에 제품에 대한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출시돼서 뭐 이제 좀 들어보고 사용해보고, 이거 좋더라, 입소문 퍼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기본 고객이 웬만큼 해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뭐 할까, 이제 사업을 확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냐는, 그 여력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어떤 개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뭐 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고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한번 좀 다른 일도 좀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없어. 그러면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져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뭐 어쩌고저쩌고나 민영화나,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여유로우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거 굉장히 쉽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 여기 이 공기업이었을 때 잘했어. 근데 민영화가 됐는데 뭐 이것저것 뭐 저 혜택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답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는 반면, 잘했어. 공기업일 때도 잘했는데 민영화 되고 나서도 여기서 이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다 구매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 또 재수가 좋아서 또는 시장의 특성이 좀 독특해서 꾸준히 계속 구매를 해준다고 하면, 이 공기업은 민영화 돼도 어떻게 돼도 살아남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제가 약간 설명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정부나 이게 원리가 사실 비슷한 게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유롭게 뭘 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정부도 돈이 좀 여유로우냐 아니냐,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 얘기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